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은 서민 문화의 발달이라는 부분이고요. 문화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도 몇 개가 있어요. 5교시지만 안 졸고 수업을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17에서 19세기 동아시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사회, 경제,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슬슬 지겹지, 그지? 어떤 이야기였느냐? 이항법의 확산이라던가 신항로 개척 이후에 구황 작물의 도입 등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다라고 배웠어요. 먹을 게 많아지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먹을 게 많아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먹고 남는 것을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쓰게 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한편 교통의 발달은 사람의 이동과 물자의 수송을 편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명청대, 창장강, 대후나 연안항로를 통해서 활발하게 수상교통망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상공업 도시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고요. 산킹 코타이제의 시행으로 에도를 중심으로 일본의 전국적인 도로망이 정비되면서 마찬가지로 교통이 편리했던 나고야라든지 히로시마, 나가사키 같은 곳들을 중심으로 상공업 도시가 발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병농 분리 정책에 의해서 무사와 존인들을 조카마치에 모여 살게 하면서 마찬가지로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 발전에 힘입어서 과거에는 피지배층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었는데 이제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하게 됨에 따라 피지배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일들에 여유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문화생활을 소비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들의 취향에 맞는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런 문화를 서민 문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서민 문화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현상이 성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리학을 벗어나서 새로운 학문에 대한 탐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단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명청대의 문화부터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선생님이 이미 다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명청 시기에 경제가 성장하고 도시 인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도시에 사는 서민층들이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네. 서민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회적 특권을 갖지 않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아주 잘 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 살지도 않는 보통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서민들의 경우에는 원래 피지배층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빠듯하여 문화생활을 즐길 만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고 특히 이러한 경제성장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도시에 사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빈아. 수업 시간에 과자를 던지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그걸 지금 까서 먹고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먹여주지도 말고, 알았지? 자, 그래서 도시에 사는 서민들이 문화를 소비하게 되면서 그들의 취향에 맞는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서민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을까,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까?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삶에 여유가 생겼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지배층들처럼 유교 성리학처럼 어려운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아니었단 말이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문화를 소비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어떠한 것들을 좋아했느냐? 어려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그죠? 쉽고 재미있고 자극적인 이러한 것들을 즐기는 취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통할 수 있는 유흥, 오락, 그리고 통속적인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런 통속적인 문화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캐대헌 같은 경우에도 그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 문화 콘텐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서민적 취향에 맞는 뭐 통속적인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콘텐츠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문화 콘텐츠를 즐기게 되었는데, 아 진짜 이거 매점 없애는 거 해야겠네.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자꾸 과자 먹고 음료수 마시고 하는 건 정말 좀 아닌 것 같아. 응? 쉬는 시간에 먹고 하는 것도 그렇다 치는데 왜 자꾸 애들이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수업 시간에 뿌적뿌적 처먹고 자꾸 이러고 있지? 자, 우리 수업을 안 듣는 거는 안 듣는 거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먹고 마시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그지? 정 먹어야겠으면 나가서 먹고 와. 물은 마셔도 되나요? 네. 자, 뭔 얘기하다가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문화를 소비하긴 하였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가장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부유한 상인 계층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들이 역시 가장 큰 손이었다. 가장 문화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문화의 주류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후원했던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고증학 같은 학문들이 청나라 때 발전하기도 하고요. 뭐 출판 문화라든지 지역별 음식 문화 같은 것들이 그들의 소비에 의해서 발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출판 문화가 발전하게 됐느냐? 오늘날에는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TV,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 문화 콘텐츠를 즐기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죠? 책 같은 것들이 거의 유일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출판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지역별 음식 문화는 왜 발전하게 되느냐? 자, 우리 여유 있을 때, 꽁돈 생겼을 때, 아버지 월급날 일어날 때 뭐 하나요? 외식하잖아요. 그죠? 맨날 먹는 거 먹지 말고 오늘 돈 좀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자 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어느 정도 삶에 여유가 생긴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왕이면 맛있는 거 먹고 싶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어떤 지역별 음식 문화 같은 것들이 발전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중에서 명창대의 출판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기에 출판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배경, 물론 서민들이 이러한 출판물들을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사서 본 것도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배경은 인쇄술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쇄술이 발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 책 만들기가 쉬워졌어요. 값이 싸졌어요. 책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만들기가 어려웠을 때, 책값이 비싸고 조금밖에 못 만들 때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 지배층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만 간신히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야. 국가 통치와 관련된 책들이라든지 과거 시험용 교재라든지 유교 경전 또는 불교 경전 같은 이런 종교서적 같은 것들이나 인쇄술을 통해서 출판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고 값이 싸지다 보니까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사람들은 쉽게 사서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다양한 책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양한 책들이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게 되면서 문화의 전반적인 수준이 이전에 비해서 향상될 수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서적, 과학서적, 의학서적, 지리서적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고 이런 책들이 소비가 되면서 농업, 과학, 의학, 지리학 같은 실용적인 학문들이 발전하고 널리 확산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훈아, 그만 핸드폰을 보지 않겠니? 수업 좀 집중해야지. 응?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 자, 이 시기에 다양한 책들이 만들어지고 소비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았던 인기 컨텐츠는 무엇이었느냐? 자, 우리도 TV 시청률 같은 거 보면은 물론 뉴스나 다큐멘터리도 시청률이 잘 나오긴 합니다만은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건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렇죠. 예능 프로, 그죠? 드라마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의 출판 문화도 마찬가지였다. 소설이나 희곡 같은 대중 문학 작품들이 이 시기에 널리 유행하였고 그 가운데 일부는 고전 소설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대단히 수준 높은 작품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명나라 때 쓰여졌던 책들이었던 서유기, 삼국지연의, 수호전, 금병매 같은 것들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유기는 뭔지 알죠? 그렇죠. 당나라 때 삼장법사가 불경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그리고 기타 등등의 여러 요괴들이 나오는 환타지 소설로 재창조가 된 게 바로 이 서유기라는 책이었죠. 여러분들 서유기 읽어봤나요?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서유기의 만화라든지 뭐 서유기를 바탕으로 한 이런 컨텐츠들은 즐겨봤을 거 아니야. 서유기의 존재 언제 알았어요, 여러분들? 드라마로 알았어. 신서유기 예능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쉬운 내용이야, 어려운 내용이야?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초등학교 때 그냥 다들 읽지 않아? 손오공 이야기 정도는? 네, 쉬운 내용이었다. 서민적인 취향의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국지연의 한나라가 위촉오로 분열되었을 때 유비, 관우, 조조, 장비, 손권, 제갈량 등등 이러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력이나 아니면은 지략 같은 요런 어떤 활약상들을 바탕으로 재창조된 소설이 바로 삼국지연의라고 하는 것이죠. 삼국지 읽어봤나요? 네, 읽어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언제 읽었어 혹시? 초등학교 때, 그지? 선생님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초반 이때쯤 읽었었던 것 같거든요. 글이 어렵지 않아요. 약간의 역사적 지식만 있으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소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호전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 때 활동했던 양산박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의적들, 의로운 도적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금병매의 경우에는 조금 야한 소설이에요. 명나라 때 쓰여진 소설로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두고 사는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야하기만 하다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꽤나 훌륭한 문학 작품이 금병매라고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그래도 고전 소설의 최고 봉으로 평가받는 작품, 시험에 종종 나오기도 하는 작품은 청나라 때 쓰였던 홍루몽이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표지부터 약간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죠. 연애 소설 같아 보이죠. 그리고 어떤 연애인 것 같아? 조금 기쁜, 슬픈, 약간 그죠,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홍루몽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요, 가보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자기의 사촌하고 이제 사촌 여자 사촌하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근데 사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이 사람과 함께 결혼까지 가는 그런 성공이 이루어지긴 좀 어렵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혼은 다른 여자랑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뭔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랑이 이루어질랑 말랑 하다가 결국에는 끝끝내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문이 쫄딱 망하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슬픈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홍루몽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연애 소설의 경우에는 예나 지금이나 연애라고 하는 감정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거니까 늘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컨텐츠이긴 한데요. 자, 이 소설을 쓴 사람 조설근이라는 사람인데 18세기의 청나라의 지배층이었던 신사 가문 출신이야. 그런데 어떻게 된 가문이야? 몰락한 가문 출신이야. 18세기 가게 되면서 청나라 사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요.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자기 가문이 몰락한 것을 이 사람은 직접 경험을 했던 거지.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청나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 홍루몽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온전히 다 녹여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홍루몽이라고 하는 소설을 연애 소설로도 읽지만 그 중간중간에 느낄 수 있는 청나라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무엇을 했을까? 독자들은 비평도 하고 비판도 하고 또 맞아, 나도 이런 일을
겪었어. 내가 생각해도 우리 사회에 이런 게 문제야 같은 그런 어떤 공감을 하게 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독자들의 뜨거운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던 책이 바로 이 홍루몽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는 최고의 예술로 치느냐, 뭐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우리는 그런 것을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을 우리는 최고의 예술로 치거든요. 홍루몽의 경우에는 바로 그러한 작품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것들 청명청대에 발전했던 서민 문화의 예시들로 몇 가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른 대중문화들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명청대의 사람들은 불교 도원의 사원 행사나 아니면 명절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어요. 자, 물론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같은 이런 어떤 종교 행사 때가 되면은 뭔가 하잖아요. 그죠?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요. 교회 가는 사람들 교회를 가기도 하고 아닌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뭐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그러한데 이때 당시에는 더더욱 즐길 거리가 많지 않았던 때이다 보니까 이런 명절 축제나 종교 행사 같은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즐길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데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희곡 공연, 연극이었다라는 것이죠. 고개, 잡기, 차력, 마술 같은 이러한 다양한 볼거리가 종합되어 있는 연극 공연 같은 것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널리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특히 이런 어떤 연극 공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원나라 때부터 발전하기 시작을 해. 원나라는 몽골족이 지배하는 나라였고 몽골족은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몰라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연극 공연 같은 것들을 대단히 선호했거든. 그러면서 원나라 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던 희극 공연, 연극의 경우에는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때를 거치면서 나날이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나라 때 가게 되면은 18세기 경에 이 경극이라고 하는 형태로 완성된 단계를 보여주게 되어 경극이라는 형태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 경극이란 무엇이냐? 베이징을 중심으로 발전한 노래, 춤, 무술, 고개가 어우러진 전통극이 바로 경극이에요. 왜 이름이 경극이냐?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잖아, 그지? 그래서 북경이잖아, 그지? 수도 경자를 써서 북경을 중심으로 발전한 연극이라고 해서 경극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인기가 많아서 베이징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으로 순회 공연을 다니는 극단들이 존재하였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지방에서도 제각각의 개성을 가진 다양한 연극 공연들이 발전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제일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 패왕별희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패왕은 누구냐면은 초나라의 항우입니다. 별희란 무엇이냐면 그가 사랑했던 우희라는 여인과 이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야.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그 초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다투고 있을 때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항우의 초나라 군대가 유방의 한나라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해요. 그게 이제 사면 초가잖아, 그지? 자, 그 상황에서 이제 항우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의 옆에는 사랑하는 여인이 우희라는 여인이 있었지. 그리고 이 우희라는 여인이 항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신 혼자서는 이 포위망을 충분히 뚫고 갈 수 있잖아요. 나를 놔두고 혼자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항우가 어떻게 사랑하는 너를 내가 버려두고 혼자 갈 수 있겠느냐,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우희가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우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면서 사망하는 우희를 시신을 끌어안고 슬픔에 빠지는 이 항우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 패왕별희라고 하는 작품의 내용이에요. 뭐 대충 설명만 들어도 되게 재밌겠지, 그지? 네,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인기를 얻었다라고 해요. 특징으로는 대단히 진한 화장과 화려한 의상 같은 것들을 입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남들 앞에 나서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지 않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여자 캐릭터의 역할은 남자가 맡아서 여자 캐릭터의 역할도 남자가 맡아서 했다라는 뭐 이런 특징 등을 가지고 있는데 말로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선생님이 네, 영상을 가지고 왔으니까 짧게나마 같이 한번 보면서 대충이나마 이런 거구나 정도 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파이를 연결했어야 되는데 미리.
네, 먼저 패왕별리라는 이름의 영화예요. 영화. 이 일본이 중국을 강제로 점령하였을 때 당시의 배경을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지금은 죽은 홍콩의 미남 배우 장구경이라는 사람이에요. 장국영 유명한데. 네, 유명한 사람이에요. 梅子得够的立着它才有味儿。 지난 화장을 하는 모습이죠.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모기 소리를 내는 거지, 그지? 네, 뭐 요런 거 조금 더 이 경극의 느낌을 잘 볼 수 있는 거는 요게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사 백성의 공격에 대항하는 주지순의 군사들의 활약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때 새로운 적의 등장을 예고하는 긴장감 100% 고치 음악이 울리고 누가 중공책 전쟁 아니라 할까봐 머릿수로 밀어붙이겠다는 스님의 절. 이에 맞서는 백사 총사의 아군들. 올림픽 뒤에 체조에서나 볼 수 있는 덤블링. 사실 이 덤블링은 물속에서 일어나는 곤란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는데 웬만한 서커스 보는 것보다 재밌는 관객들 박수같이 절로 쏟아지는 네. 춤과 무술, 고개가 어우러진 전통 극의 느낌이 뭔지 알겠지, 그지? 네, 이런 것들 인기가 많았겠지, 그죠?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자, 미술로 가보도록 합시다. 서민들이 미술의 주요 소비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그림을 좋아할까?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림을 좋아할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일상생활을 담은 그림을 좋아할까? 일상생활을 담은 그림을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이런 풍속화 같은 것들이 큰 인기를 얻었고요. 연화 같은 것도 인기가 많았어요. 혹시 이런 그림 뭐 중국 음식점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으려나요? 네, 연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정월, 그러니까 매년 새해 1월 달에 우리 집에 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집에 걸어두리는 그림이 연화라고 해요. 자, 서민들이 바라는 게 뭘까? 서민들의 욕망은 무엇일까? 어떤 것들을 바라니, 사람들은? 그렇죠, 돈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또 가족끼리 화목하고 자식들 건강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그림이 바로 이 연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표현된 그림인 것 같나요? 요거는 그래서 잘 안 보이려나? 네, 엄마 주위에 건강하고 볼이 빨갛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어요, 그죠? 우리 집안이 이렇게 화목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엄마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같은 이런 욕망이 표현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인기였다, 대단히 서민적인 미술이 발전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조선 후기에도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양법이 확산이라든지 혹은 구황작물의 전파 같은 것들로 인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고 상공업이 발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예전에는 양반이면 잘 살고 쌍놈이면 못 살았는데 이런 사회 경제적인 발전 속에서 쌍놈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부유한 농민이 어떤 사람들? 부농들 있죠, 그죠? 또 경강상인, 내상, 송상, 만상 같은 이런 거상들, 부유한 상인들, 또 그들에게 상품을 납품하면서 큰 돈을 벌었던 수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신분상으로는 양반 아래로 분류되는 피지배층들이었으나 이러한 사람들이 점차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면서 그들이 문화를 소비하게 됨에 따라 그들의 취향에 맞는 문화 같은 것들이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재윤아, 핸드폰을 앞에다 낼래? 스스로 조절이 잘 안 되니? 오늘따라 좀 유독 심하네. 자, 특히 이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는 또 다른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봅시다. 사람들은 여유를 갖게 됐을 때 한 두 가지 정도의 행동을 해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여유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거. 그렇죠. 먹고 놀고 돈 쓰고 놀아요, 그죠? 소비 활동도 하지만 또 하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여유가 생겼을 때, 네, 공부를 하고, 그렇죠, 자식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나는
무식하지만 자식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또는 내가 이제 여유 좀 생겼으니까 나의 삶을 조금 더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공부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당을 통한 교육이 점차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서민들 가운데 글을 쓰거나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이러한 현상 또한 서민 문화 발달의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실학 사상의 경우에는 조선 후기에 신분제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서민들에게 평등 의식을 확산시키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였고요. 한글의 사용을 장려한다든지 상공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이러한 학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 의해서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론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들이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생각의 변화 같은 것들이 이 실학사상 등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글을 쓰고 읽을 줄 알게 되면서 조선 후기 사회 현실에 대해서 서민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그러한 욕구에 부합하는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것들이 조선 후기 현실에 대해서 서민들이 문제점을 느끼고 그러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작품으로 볼 수가 있느냐? 홍길동전이죠. 홍길동전의 경우에는 한글로 쓰인 대중소설입니다. 자, 이 당시 한글로 쓰인 대중소설이 유행해요. 왜? 서민들은 한문 읽기 쉬워요? 한글 읽기 쉬워요? 한문과 한글 중에 뭐가 읽기 쉬워요? 한글이 읽기 쉬워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읽기 쉬운 한글로 쓰인 소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널리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홍길동전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 뭐예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왜? 홍길동이 뭐니까? 설이잖아요. 그죠? 첩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첩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분제의 한계로 인해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 슬픔, 홍길동만 느끼는 감정이었을까? 아니죠. 그죠? 조선시대의 이 신분제의 모순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수많은 서민들의 감정이란 말이야. 그지? 그런 것들이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이 바로 이 홍길동전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시대정신에 반영된 작품이기 때문에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당연히 글을 쓰고 읽을 줄 몰라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노래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판소리 같은 공연들도 서민들에게 널리가 인기 있었죠. 자, 대표적인 판소리 작품들 춘향가, 흥부가, 심청가 같은 것들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춘향이와 흥부와 심청이의 공통점 다 흥부는 비련의 남주인공은 아닌데? 탐관오리 때문에 고통을 받았나? 신분제? 조금 더 단순하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 셋 다 서민이야. 그지? 셋 다 서민이잖아. 그지? 서민들이 주인공인 이런 작품들이 유행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말들 다 맞아요. 춘향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결국에는 신분을 뛰어넘어서 이몽룡과의 사랑을 이루잖아요. 그죠? 신분제에 고통받고 있었던 서민들의 욕구가 표현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흥부 가난하지만 착하게 살았더니 결국에는 복받지 않습니까? 그죠? 서민적인 욕구가 반영이 된 것이죠. 심청이 집이 가난해서 아버지가 봉사인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몸을 던지는 이런 이야기. 그죠? 모두 다 대단히 서민적인 취향의 작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19세기 가게 되면은요, 가면극이 널리 성행하게 됩니다. 봉산탈춤이나 하회탈춤 같은 이러한 작품들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탈춤 작품들, 가면극이 유행을 하게 되느냐? 왜 그럴까요? 네. 자, 봉산탈춤의 대사 하나만 좀 읽어볼게요.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 노른소로 호조 옥당 다 지내시고 삼정수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죄성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를 쓰시는 양반들이 나오신다 말이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반들을 뭐하고 있어요? 까고 있어요. 그죠? 양반들 별것도 아닌 주제 폼 잡고 있네 라고 양반들을 놀리고 있잖아. 그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조선 후기 가게 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 서민들 중에서도 잘 살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붕당 정치가 심화되면서 일당 전제화 현상, 그 다음에 세도 정치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양반들 가운데서도 몰락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죠? 향반, 잔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성장한 서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몰락한 양반들의 주제에 양반이랍시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꼴들이 어때 보였을까?
우스워 보였겠지. 별것도 아니면서 양반이라고 힘주고 다니네라고 고깝게 보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놀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왜 탈을 썼는지 이해가 되죠? 네. 이유는 두 가지죠. 이게 어떤 캐릭터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측면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분제 사회에서 자기 쌩얼을 드러내놓고 양반들을 까는 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좀 무섭죠. 보복이 두렵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가면을 쓰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양반의 위선과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는 이런 가면극들이 유행을 얻었다라고 해요. 자, 뭐 다 이미 얘기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별로 하나씩 보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봅시다. Imagine Hey, being you able don't- to build an app with your name on it just by thinking about it. Meet Base 44. 양반 나오십니다. 양반. 그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시고 삼정성 육판서를 다 지내시고 퇴로제상으로 계신 양반인지 아지 마시오. 그 개달량이라는 양자에다가 개다리 소반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다 그런 말이요. 이놈아, 아니 무엇이 어쩌고째? 각다 이 양반들 도대체 어찌 듣는 말씀이요. 양반이 나오시는데 너는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시고 삼정성 육판서를 다 지내시고 퇴로제상으로 계신 이생원내 삼형제분이 나오신다 그리하였소.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죠? 양반 캐릭터들이 쓰고 있는 가면들을 보면 우스꽝스럽게 표현되어 있잖아, 그지?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이제 이생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생원은 양반 중에서도 가장 이제 과거에서 가장 초반 단계, 가장 첫 번째 단계를 넘어가는 그게 이제 생원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별것도 아닌 양반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조선 후기의 미술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서민 문화라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좀 설명하고 싶어서 넣어놨어요. 영정조 시대에 정선이 그린 진경산수화라고 불리는 그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진경산수화란 진짜 풍경을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것이 그려지기 전에는 진짜 풍경이 아니라 가짜 풍경을 그렸단 말인가? 그렇죠. 가짜 풍경을 그렸어요. 왜 그랬느냐? 조선은 유교 성리학 사회였습니다. 유교 성리학에서는 어디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보나요? 중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국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미술에서도 주로 어떤 풍경을 그렸느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중국의 풍경을 상상해서 그리거나 중국에서 수입된 그림을 보고 베껴서 그렸단 말이야.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서 이러한 성리학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게 되면서 왜 중국의 가짜 경치만 그리냐? 우리나라의 진짜 경치를 그리자라는 이런 어떤 그림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김정희 같은 사람이 독자적인 글씨체, 수사체 같은 글씨체를 쓰기도 해요. 요건 어떤 의미냐?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조선시대 때 잘 쓰는 글씨라고 한다면 어떤 글씨를 잘 쓰는 글씨를 쳐줬느냐? 중국의 글씨체를 잘 쓰는 사람을 글씨 잘 쓴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최고의 명필 누굽니까? 한석봉. 그죠? 엄마가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라 했던 한석봉. 그죠? 중국의 왕희지체라는 글씨체를 잘 쓰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언제까지 중국 글씨체 따라 쓸 거냐? 우리만의 독자적인 글씨체 만들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서민 문화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자면은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린 풍속화 같은 것들이 널리 유행을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도의 씨름도라든지 신윤복의 단오풍정 이런 그림을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서민들의 일상과 도시의 부녀자를 모습을 그린 이런 풍속화들이 널리 유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김홍도나 신윤복 모두 대단히 유명한 작가들이었어요. 도하원이라 그래서 국가미술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작가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미술작품 서민문화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보다는 누가 그렸는지 모르는 작자 미상의 서민들의
사람들의 그림, 민화가 바로 이 시기의 서민 문화를 대표하는 그림들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서민들이 바라는 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 바란다 그랬나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가정이 평화롭고 뭐 그런 것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까치, 호랑이, 호작도라고 하는데 이런 거나 십장생도 같은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고 벽에, 장롱에 아니면 병풍으로 이렇게 걸려 있었던 것이죠. 자, 까치와 호랑이를 왜 그려서 집에 걸어놨을까? 까치 설날은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까치는 낯선 사람이 오면은 운대요. 그래서 예로부터 까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반가운 손님, 기쁜 소식을 뜻하는 새예요. 호랑이는요, 무섭잖아요. 호랑이가 집에 있으면은 나쁜 귀신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믿었대. 그래서 까치와 호랑이를 같이 그려놓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우리 집에 좋은 일은 들어오고 나쁜 일들은 오지 마라, 나가라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죠? 대단히 서민적인 취향이 반영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K-팝 데몬 헌터즈 다들 봤죠? 진우가 끌고 나오는 그 동물들, 까치, 호랑이잖아. 그죠? 여기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십장생도,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장롱에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지 않나요? 네, 오래 사는 10가지 동식물을 그린 그림이에요. 산, 해, 바위, 거북이, 학, 소나무 등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데다가 이런 거 그려놓고 했을까? 뭐라고? 오래 사시라고. 그죠? 이런 것들 대단히 서민적인 취향이 반영된 그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넘어갈까요? 네,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병농분리 정책과 산킹 코타이제의 시행 등으로 인해서 도시를 중심으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상공업이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조카마치에 거주하는 존인들의 경우에는 큰 부를 축적하면서 도시에서 정말 잘 사는, 어찌 본다면 신분은 무사보다 낮지만 영향력만큼은, 경제적 능력만큼은 이 무사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나타날 만큼 대단히 큰 번영을 누렸던 이들이 바로 일본의 상공업자 존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 존인들이 문화를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존인들의 취향에 맞는 소비 문화 같은 것들이 일본에서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 존인들이 주도했던 이러한 소비 문화는 점차 다른 계층들로도 확산되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존인들의 경우에는 무사나 농민들에 비해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생활도 자유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콘텐츠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학작품에서도 뭐 대단히 어렵고 고상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쉽고 재미있는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는 내용이라든지 상인들이 주인공인 상인의 생활이 주요 소재가 되는 이러한 문학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쉽고 재미있고 자극적인 이러한 서민적인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에도시대 때 쓰인 호색일대남이라는 책인데요. 뭐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요노스케가 여러 여자들을 만나면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인데, 단순히 야하기만 한 소설이 아니라 이런 어떤 성이라든지 사랑 이런 것들을 죄악시하던, 나쁜 것처럼 취급하던 이런 어떤 무사들의 위선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개인의 자유,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민적인 욕구가 잘 반영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넘어갈까요? 자, 또한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공연들이 널리 유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전통 인연극인 분라쿠라든지 가면극인 노가쿠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기도 해요.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검은 무대에서 인형을 조정하는 분라쿠이고요. 일본의 가면극 노가쿠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널리 보고 인기가 많았던 이 공연은 역시나 가부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경극과 마찬가지로 춤과 노래, 연극 같은 것들이 결합된 종합예술로서의 대중연극이고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은 전용 극장이 생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부키를 관람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지방까지 공연을 다니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아직도 일본에 가면은 가부키 전용 극장이 있고요. 아직도 사람들은 기꺼이 돈 내고 가부키 공연을 보고 외국인들도 그 가부키 공연을 보러 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좀 부러워요. 그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사람들이 굳이 돈 내고 판소리나 탈춤 보러 가지 않잖아. 그지? 하지만 일본은 이런 어떤 전통 문화 콘텐츠들이 아직까지 잘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부러운 면이기도 해요.
경극이랑 공통점이 몇 개가 있죠. 배우들이 굉장히 화려한 화장을 한다든지 화려한 의상을 입는다든지 뭐 이런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가부키의 경우에도 남자가 여자 역할을 연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자가 여자 역할을 연기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인기를 얻었던 여배우들이 스토킹이라든지 성폭력 같은 데 노출이 되다 보니까 남자 배우들로 여자 역할이 교체가 되었다라고 해요. 물론 그 뒤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긴 했다고 해요. 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좀 보고 갈까요? 가부키만 좀 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네요. Kabuki is, well, what is it exactly? Performed exclusively by men, part opera, part dance, part pro wrestling, and is proudly more than a little over the top. Kabuki has been called a masterpiece of heritage. And here's a good sign you've reached the pinnacle of this art. You have a personal spritzer perfuming the path to your dressing room. 네, 대충 봤죠? 뭐 시간이 조금 될 것 같네. 뭐 네. 에이씨. 이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네, 가면극인 노가쿠입니다. 能面の役割はですね、今ここにいる人間がずっと昔の人間の心が 네,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こう表現する 알았어요. 例えば神昔の武将そういうものが表現する力を持っているものが能面だと思います。 네, 전통 인형극이었던 분라쿠의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왜 이래? 꺼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일본의 회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키요에라고 하는 판화가, 일본풍의 판화가 널리 유행했습니다. 판화가 뭔가요? 나무판 깎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잉크를 발라서 물감을 발라서 찍어내면은 나오는 그림이 판화잖아요. 그죠? 따라서 판화는 얼마든지 똑같은 거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값이 어때요? 싸요. 그죠? 우동 한 그릇 먹을 값이면 그림 하나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면서 이런 미술 작품 같은 것들을 소장하고 싶었을 때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값싼 그림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판매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날로 치자면 연예인과 같은 일본의 기생인 유명한 게이샤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 오늘날로 치자면 아이돌 포카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런 것들 많이 팔려 나가기도 하였다라고 하고요. 유명한 배우의 이런 모습들 마찬가지로 많이 팔려 나가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또는 오늘날로 치자면 야동이죠. 선정적인 풍속, 야한 그림 같은 것들도 우키요에로 많이 만들어서 팔리기도 하였다라고 하고요. 네, 선생님이 오늘 이 옷을 입고 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실 여기 부분 수업하려고 일부러 딱 인터넷에서 보고서는 요거다 싶어가지고 미리 사놨다가 몇 달 만에 장롱에서 꺼내가지고 오늘 입고 온 것이거든요. 네, 가스시카 호쿠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라는 그림인데요. 에도 시대 때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행도 하나의 문화로 널리 유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유명한 관광지 가게 되면은 관광지의 풍경을 담은 엽서 같은 거 팔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제 기념품으로 많이들 사가잖아요. 그죠? 여행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어떤 풍경화 같은 것들이 우키요에로 많이 만들어졌었고 사람들이 많이 사서 보는 이런 어떤 문화가 유행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외에도 꽃꽂이, 정원장식, 도자기 같은 고유의 예술들이 이 시기에 발전하였다라는 내용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서민 문화의 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리학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사상적 움직임, 학문적 탐구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